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제일 마지막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종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종들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이 있나 그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컴피티션, 경쟁이 있다. 그죠? 근데 원래는 여기 나온 것처럼 컴피터티브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해서 똑같은 리퀘어먼트를 가진, 똑같은 요구 조건을 가진 동등한 종은 같이 살아날 수 없다 했는데 저게 모든 걸 다 지배한다면은 종의 개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겠죠. 그렇죠? 적을 텐데 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왜냐하면은 니치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니치라는 거는 우리 여기서 해석하기로는 그 어떠한 특정한 종의 삶을 위한 요구 조건이라 그랬죠. 그게 조금씩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더라도 아주 똑같으면은 아까 보셨던 컴피터티브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해서 한 종은 살아남을 수 없겠지만 이게 조금만 달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보셨지만 여기 물벼룩 이 얘기 생각나시죠 여러분? 펀더멘탈 니치하고 리얼라이즈드 니치. 원래 요 온도로만 설명했는데 두 가지 벌레가 펀더멘탈 니치,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요구 조건은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수온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살다 보면은 서로 컴피티션 하는 게 싫어가지고 물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의 니치는 원래 가지고 있던 펀더멘탈 니치하고 다른 리얼라이즈드 니치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여러 가지 종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피티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은 심바이오시스. 심바이오시스는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공생, 그쵸? 같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생.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코오퍼레이션 그렇게 될 거고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메모라고 박테리아, 우리 포유류하고 포유동물하고 그 내장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공생의 아주 대표적인 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생의 예.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요 신문기사 보여드렸을 때 기억나세요? 이 신문기사 뭐였죠?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내장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의 타입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 혈액형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혈액형 A, B형 뭐 별 과학적인 근거 없어요, 여러분. 반면에 이 우리 내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 타입은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여러분. 사실은 걔네가 우리가 음식물을 소비했을 때, 에너지원을 위해서 음식물을 소비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분해하냐 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바이오매스를 축적하고 에너지를 섭취하냐 하는 그런 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미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샘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기생충 검사했던 뭐 체변 검사라든지 그걸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분 혈액형이 아니라 여러분 내장에 있는 미생물의 박테리아의 종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생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거는 종과 종 사이의 프레데이션. 프레데이션은 여러분 뭐라고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다, 여러분. 그렇죠? 뭐 이거는 딱 들으면은 되게 상당히 뭐 좀 차갑고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떠한 위에 모기사슬에서 위에 있는 종이 아래에 있는 종을 잡아먹으면은 그게 개체수를 줄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생태계 전체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여러분 이런 그 공헌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can also increase the diversity of prey species. 제가 여러분 이거 설명할 때 뭐 말씀드렸죠? 풀. 여러분 초원의 풀 말씀드렸죠? 초원의 풀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약간 좀 그 키가 큰 그런 풀이 우점종일 때 여러분 소가 그런 것들만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 키가 큰 풀이 우점종일 때 사실은 그 밑에 못 자라고 있는 다른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키가 큰 종이 잡아먹히면서 햇볕이 들어가고 키가 큰 종의 개수는 그 개체수는 줄어들고 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종들을 상대적으로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원에서는 종의 다양성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먹히고 잡아먹히는 이런 관계가 그런 특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러한 다이버시티, 종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팩터가 뭐가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에콜로지컬 그레디언트 해가지고 한 지역에서 특정한 종의 개체수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도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이런 그 특정한 종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은 따뜻한 기온을 좋아하는 동물이나 식물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고도가 낮은 쪽에 개체수가 많을 것이고,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그쪽에 가면은 그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그레디언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종에. 그레디언트 여러분 뭐죠? 사전 찾아보시면은 김명균, 그레디언트 찾아야지 뭐해. 계속 그거 보고 있었잖아요. 거기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걸로. 그레디언트 찾아보라고. 경사, 기울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랫지역에서 개체수가 많았다면은 위에 지역에서 개체수가 적다면 여러분 기울기가 있는 거잖아요. 개체수에서. 그런 그 그레디언트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도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위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미국 데이터입니다. 미국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그 정리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이 아주 저지대 사막으로부터 고지대 마운틴까지의 이러한 그 나무들이 어떻게 분포하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소나무종 같은 것들은 이런 지역에서는 잘 살지만 위에 갈수록 개체수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아주 낮은 데는 또 없고, 이런 에콜로지컬 그레디언트가 생기고, 이런 에콜로지컬 그레디언트가 한 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들이 막 복합돼서 보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종들은 고도 높은 데서 잘 살고 고도 낮은 데서 못 살 수가 있고, 반대로 고도가 높은 데서 못 살고 낮은 데서 또 잘 사는 것도 있고, 뭐 중간에서 잘 사는 게 있고, 막 이렇게 혼재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도에 따라 가지고 동식물의 분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위에는 아주 높은 산악지대죠. 3,000m 이상 되는 산악지대고, 제일 밑에 보면은 사바나 해가지고 여러분 그 물 근처의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지, 평원. 그런데 보시면은 이런 밑에는 코끼리 같은 것들이 많이 살고 이런 그 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살지만, 올라갈수록 실제로 많이 사는 동물들이 바뀌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동물에서 왕국에서 봤던 그 분포 그대로 나오는 거죠. 나무들도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콜로지컬 그레디언트가 다른 것들이 여러 종들이 막 섞여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동식물의 전반적인 그 분포 양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빙하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빙하 시기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뭐 지구 전체에 있었지만, 그런대로 기록이 좀 잘 남은 게 유럽하고 영국 쪽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빙하가 한번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게스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온도가, 뭐 갑자기는 아니죠, 여러분. 빙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온도가 팍 내려지면서, 그 영화 무슨 영화죠, 여러분? 투모로우였나요? 갑자기 추워지는 거? 그 정도로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빙하기가 천천히 오죠.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와요.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천천히 오는데, 그런 빙하기가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포가 방금 전에 여러분 그 우리가 에콜로지컬 그레디언트가 다른 여러 가지 종들이 고도나 위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하는 거 보셨던 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빙하 시기가 오면 온도가 낮아진다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그레디언트에서 보면 위에 살던 그런 종들이 많이 살아남겠죠. 그렇죠? 상당히 다양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떨어지죠. 떨어져요, 여러분. 다양성은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영국에서 빙하가 왔을 때 실제로 종의 다양성이 아주 줄어들었던 게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국하고 유럽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유럽에서 아주 빙하기가 심하게 왔을 때, 가장 최근 빙하기가 심하게 왔을 때 영국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왔어요, 여러분. 덜 왔어가지고 그 종의 다양성이 영국 쪽에서는 잘 보존이 된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완전히 깡그리 다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빙하기가 풀어지면서 해빙기가 왔을 때 상대적으로 유럽 쪽은 살아남은 종이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시작점이 얼마 안 되는 반면에 영국 쪽에서는 종이 좀 더 다양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왔다 갔다 서로 교류를 하면서 좀 또 왔다 갔다 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빙하기 초기에 그리고 빙하기 중간에는 상당히 종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환경적 조건이 일정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빙하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세상이 빙하기가 왔다면 종의 다양성이 확 줄겠죠? 그렇죠? 확실히 준다는 겁니다. 종의 다양성이 줄고 종의 다양성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건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은 종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온도, 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도, 뭐 습도 이런 것들이 아주 내로우하게 존재하는 거죠. 얼마 존재 안 한다고요, 그 범위가. 따라서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종의 개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리콰이어먼트가 거기에 딱 맞는 종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종의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슨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Greater Habitat Diversity는 Greater Species Diversity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종이 살고 있는 이런 헤비tat, 물리적인 환경이 다양하다면은 그만큼 거기서 살고 있는 종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종을 여러 종들을 잘 보존하려면은 종만 보존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종만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살릴 수 없다 그랬는데 실은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래식 팍 봤어요? 요즘 우리 집에서 막 내 주말에 막 텔레비 틀어다 보니까 영화 채널에서 주래식 팍 많이 하던데. 주래식 팍도 후편이 나오나 보죠? 나만 텔레비 열심히 보는구나. 여러분들은 텔레비 안 보는구나. 그냥 저 집에서 주말에 심심해서 요즘 보니까 뭐 OCN이나 하는 뭐 그런 케이블 TV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그 케이블 TV들, CGV 그런 데가 결국은 우리 영화사들하고 다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영화의 후편이 나온다거나 어떤 특정한 배우의 영화가 새로 개방이 될 것 같으면은 미리 예고편 스타일로 그 배우가 나왔다는 이전 작품, 유사한 작품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영화에 3편이 나오면 1, 2편 막 보여주잖아요. 사람들 그거 보고 3편 극장에서 보라고. 갑자기 안 보여주던 주래식 팍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또 나오려나 봐요, 여러분. 주래식 팍 영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 주래식 팍이 뭐냐면은 여러분, 주래식이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라기. 바로 그 주라기 공원이죠. 주라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게 여러분, 우리 그 황우석 박사님이 하시던 거 딱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화석에 박혀 있던 공룡의 DNA를 추출해가지고 공룡을 복원한 거예요. 복원해가지고 어디 뭐 남태평양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공원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풀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큰 스케일의 공원, 그러니까 이 그 동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원은 여러분 서울대 공원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에버랜드 가면은 사파리가 있죠. 사파리는 우리가 보통 동물을 우리 안에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자유도를 둬가지고 동물이 좀 뛰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파리 같은 게 있고,
여러분 사파리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있겠죠, 뭐. 그렇죠? 아프리카가 제일 좋죠. 미국에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온대지방은 이 뭐랄까 좀 훼손이 많이 됐어요. 온대지방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잖아요, 지금. 많이 살던 데라 여러 가지 종들이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살던 종들이 없어지고 좀 톤이 좀 모노토너스해요. 반면에 아프리카 그런 데 가면은 여러분 특히 열대지방 가면은 그런 데로 사람의 손이 좀 덜 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특정 나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나라가 탄자니아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탄자니아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실 때 뭐 비행기 자리가 하나 나오면 저 좀 데려가 주시면 너무 고맙고 탄자니아 가면은 그 사파리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노력을 안 했어도 됐겠죠. 손이 덜 갔고 원래 지금 그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원래 살고 있던 거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사파리 만드는 게 쉬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울타리만 치면 돼요, 여러분. 울타리 치고 총으로 지키고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 못 가게. 가끔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겠죠. 뭐 하는 사람들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사자가 뛰어놀고 막 그런데 무서운데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들어가요?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사냥하고 그런 걸로 하려고 그러겠죠. 굳이 사자를 잡을 생각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장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 그 원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상아예요. 코끼리 상아. 그거는 몇 년째 지금 그 문제가 많이 된다 하면 안 된다 하고 지금 그쪽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상아들이 잡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아를 잡으려면 여러분 결국은 코끼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코끼리를 무분별하게 죽여가지고 상아를 빼내가지고 이거를 상품으로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상아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아직은 아시아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이런 우리 이 동양문화권에서 도장 쓰잖아요, 여러분. 상아 도장을 제일 좋은 걸로 써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대놓고 유통은 안 될 텐데 많이들 아직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들 쓰려고 주민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탄자니아 그런 데는 아주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주래식 파크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세요, 여러분. 주래식 파크가 한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유전자 추출을 해가지고 동식물을 복원해가지고 그걸 키우는 거죠. 뭐 주래식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공룡을 내가 우리 안에서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룡을 우리 안에서 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좀 어때야 될까요? 커야 되겠죠. 커야 되고 공룡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식 공룡도 있고 육식 공룡도 있죠, 여러분. 그런 공룡들 먹이려면 특히 육식 공룡 먹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먹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운동도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 하나를 좀 모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생동감 있게 돈을 벌려고 그 주래식 파크에 거기 나온 등장인물은 사파리 방식을 선택을 한 거고 그게 좀 에어리어가 넓어야 되니까 남태평양에 큰 섬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키운 거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론 공룡은 그렇게 되겠지만 공룡이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한 요만한 뭐 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딱 요만한 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 보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걔를 뭐 사파리에다 만드셔도 되고 걔는 사파리까지 필요 없겠죠. 그 정도 쥐 먹이려면 여러분 우리 뭐 먹다 남은 뭐 찌꺼기만 해도 잘 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풀 좀 주고. 그런 애들은 우리 일반적인 동물원에다가 우리에다 가려도 충분히 키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종을 보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보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존하는 종이 제대로 된 보존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 종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걔네들만 원래 살던 해비tat에서 꺼내다가 우리가 우리 안에 가둬가지고 키운다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실제로 그 종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종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종이 없어지는 거를 단지 잠시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종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 종이 생태계에서 하는 그 역할을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을 보존한다는 거는 그 종이 원래 그 살고 있던 원래 생태계에서 포식자로서의 역할, 또 가끔 또 이 먹이가 돼서 이 먹여주는 그런 역할, 그죠? 먹이 사슬에서 그런 역할까지 다 포함을 해야 원래 의미의 종의 보존이 되는데, 그렇게 종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하는 거는 보존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종이 다양하려면은 헤비tat이 다양해야 되고, 종의 보존이라는 거는 헤비tat의 보존하고 이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헤비tat이 보존이 돼야 종이 보존이 되는 거고, 종을 보존한다는 거는 그것이 살고 있는 서식 환경까지 같이 보존을 해주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아까 프레이에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스톰, 뭐 폭풍 같은 게 몰았었죠. 태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우리가 딱 들으면은 산불 나고 태풍 나면은 이게 아주 또 생태계적으로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것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어하고 이런 스톰이 오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종의 다양성을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하고 있어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프레데이션, 그때 제가 예로 설명했던 큰 풀 있죠. 소한테 뜯어먹히는 큰 풀, 그거하고 거의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특정한 종이 우점종으로 있을 때 갑자기 그 숲에 산불이 온다면 여러분, 그 우점종이 제일 먼저 데미지가 되겠죠. 물론 우점종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뭐 별로 잘 자라지 못한 종들도 데미지를 받겠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장 큰 데미지를 받는 건 우점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체수가 가장 많았었는데 가장 줄어들잖아요. 거의 제로가 되고, 원래 얼마 없었던 것도 물론 제로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우점종보다는 데미지를 덜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산불이나 스톰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예요. 처음부터 다시라고요. 이렇게 쫙 진도가 나왔던 이 생태학적인 그런 진도를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다이버시티가 늘어나는, 그런데 또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산불이 나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거에 피해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방지를 잘해야 되지만, 생태계에서는 때때로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종의 다양성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반면에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종의 다양성을 줄이는 쪽으로 항상 좀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생물체들이 어떻게 이 지리학적으로 분포하냐 하는 거를 Geography of Life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는 Biotic Province라고 그래가지고 월리시스 렐름 하는데, 이 지구상에는 Biotic Province로 여러 가지 프로빈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주로 이 월리시스 렐름 바이오틱 프로빈스는 뭐에 의해서 구분이 되냐면은 그 특정한 프로빈스에 사는 동물들이 어떻게 발견이 되냐,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냐 하는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바이오틱 프로빈스로 나누고, 그 바이오틱 프로빈스는 주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북미, 중남미, 중남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부아시아, 유럽, 북부 아프리카, 요게 또 한 가지 프로빈스고, 그 다음에 오리엔탈, 요런 것들, 그리고 호주,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륙 구분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다른데 여기서 얘기한 요 구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또 바이오틱 프로빈스라는 거는 어떠한 그 대륙과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유사하게 아주 큰 스케일에서 거기서 발견되는 동물에 따라서 나누는 그 구분이고, 또 바이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옴이라는 건 뭐냐면은 강우와 온도에 따라 온도가 종의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에 그 착안을 해가지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막 같은 경우, 여러분. 사막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막은 아시아에도 있고 고비에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여러 군데 있죠. 미국에도 있고. 그런 사막 같은 경우는 아주 특징적인 온도하고 강우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강우가 덜하고 온도가 높고 아니 뭐 또 일교차가 심하고 이러한 특징적인 이런 지역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사는 종들이 유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 사는 종들은 유사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막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이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바이옴. 사막 같은 경우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특징적으로 다른 거. 뭐 열대우림? 그런 것도 나눌 수 있겠죠. 열대우림 같은 경우 온도가 아주 열대지방에 아주 댄스한 그런 그 포레스트인 경우에는 또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바이오틱 프로빈스하고 달리 전 세계에 걸쳐서 걸쳐 있지만 특정한 온도하고 습도 분포를 갖는 그런 지역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종의 분포가 다르는 것을 우리가 그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 종에 관해서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종의 지오그래피에서 컨버전트 에볼루션하고 다이버전트 에볼루션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1학년이니까 지금 뭐 배우죠, 수학? 미분적분 배우시죠? 미분적분 배우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수열 안 나오나요? 수열 하셨나요? 시리즈? 하셨죠? 그때 여러분 보시면은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 배웠을 때 생각나세요, 여러분? 컨버전스가 뭐죠? 뭐 수열에서 아니라도 요즘 컨버전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컨버전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학문 간의 컨버전스. 무슨 얘기죠? 컨버전스가 금방 여러분 딱 머리에 안 떠오르시면 다이버전스는 뭐예요? 그쵸? 다이버전스가 발산이에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컨버전스는 뭐예요? 수렴이겠죠, 여러분. 그쵸? 자, 컨버전트는 그러니까 컨버전스의 형용사고 다이버전트는 다이버전스의 형용사겠죠. 자, 컨버전트 에볼루션하고 다이버전트 에볼루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컨버전트 에볼루션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유사한 지역에 살면서 유사한 기능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침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다른 것들이 한 가지로 모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컨버전트 에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컨버전트 에볼루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이버전트 에볼루션은 뭘까요, 여러분? 원래는 한 놈이었어요. 한 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막 달라지면서 여러 지역에 분포하면서 근데 그 여러 지역이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다른 환경에 맞게 자기가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른 종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이버전트 에볼루션이라는 겁니다. 컨버전트하고 다이버전트 에볼루션이다. 실제로 보면은 이러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태계에 보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로서 여러분 하와이에 살고 있는 허니 크리퍼라는 요런 그 새들 사이에 이게 사실은 다이버전트 에볼루션이었다는 게 거의 이제 정설처럼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때 가보셔야죠. 그렇죠? 하와이 신혼여행 넘버원이잖아요. 제일 좋은 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교수 생활을 시작한 데가 하와이예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탄자니아 말고 제가 뭐 남들 신혼여행까지 따라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가이드가 필요하시면 저를 활용하시면 제가 아주 잘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통 관광객이 안 가는데 제가 잘하는 데 많으니까 나중에 뭐 찾아라도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스 한 통만 사오십시오. 그럼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와이에서 보시면은 여러분, 하와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뒤에 또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섬이잖아요. 그렇죠? 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륙으로부터 거리가 여러분 어때요? 떨어져 있죠? 꽤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 제주도 거리보다는 여러분
뭐 미국 대륙에서나 아시아 대륙에서의 하와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도 훨씬 더 멀잖아요. 아주 멀어요. 이런 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육지하고 종의 분포가 아주 달라요, 여러분. 왜 다르겠어요? 육지라면은 사실은 교류가 되는 거죠. 땅이니까 붙어 있으니까 동식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런 섬 같은 경우는 이동이 안 되잖아요. 이동이 안 돼가지고 이 안에 아주 특별한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새 같은 경우 여러분, 물론 철새가 아니라 이렇게 그 행동 반경이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런 새들 같은 경우가 아주 이런 섬이 달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육지하고 교류가 있으려면 여러분 누가 비행기 다 태워가지고 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보통. 누가 참새 잡아다가 비행기 태워줘요, 여러분. 나도 못하는데. 그죠? 안 하잖아요. 얘네가 알아서 와야 되는데 못 오죠. 이 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안 돼서. 그래서 새들이 아주 달라요. 특별히 그래서 섬에 가보시면 여러분, 뭐 인도네시아건 뭐 하와이건 이런 데 섬에 가시면은 우리 육지하고 새들의 종류가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원래 요 허니크리커들 요 패밀리를 보시면 원래 요 앤세스터가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와이 내에서도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따라 가지고 생김새가 달라진 이런 발산형 진화를 했다는 게 거의 사실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새하고 쟤하고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딱 보시면 부리가 다르죠. 부리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마도 쟤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뭐 먹을 것 같아요? 얘는 읽어보세요. Ships, nectar and picks invertebrates from cracks in the tree bark. 그러니까는 나무 사이 여러분 나무 요 틈 사이 있죠. 나무 트렁크 그 사이에 요 부리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수액을 빨아먹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벌레 잡아먹으려고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네 종들은 원래 이것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처음엔 얘네가 이랬다가 개체가 여러 개체가 나왔겠죠. 이렇게 짧은 놈, 조금 긴 놈, 훨씬 더 긴 놈 그렇게 나왔다가 짧은 놈하고 중간 사이즈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진화 과정에서 도태된 거죠. 먹질 못한 거예요. 제대로 먹질 못하고 조금 긴 놈만 살아남으니까 걔네들이 결국은 대표가 돼가지고 얘네가 그 대표되는 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됐을 거고 얘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적으로 뭘 먹었답니까 여러분 얘는? 프루트하고 씨드? 그냥 과일하고 씨앗 먹었대요 여러분. 얘는 세상 좋았죠. 그죠? 굳이 뭐 이렇게 쑤셔댈 필요 없이 그냥 주워 먹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여기서 부리가 긴 놈이 나왔다면 먹기 힘들었겠죠. 얘는 두세 개 먹을 때 걔는 하나밖에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잘 못 살아가지고 안 됐을 텐데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트 에볼루션이 됐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하와이 섬에 있는 새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에서 다이버전스도 나오고 컨버전스도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아일랜드 바이오지오그래피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섬이 아주 육지하고 다르다 그랬죠. 특히 아일랜드 바이오지오그래피는 생태학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 종의 분포를 설명할 때 아주 잘 쓰여요. 섬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잘 쓰이는 그런 이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배들, 대학원생들 생태공학 가르치는데 시험 문제 낼 때 꼭 이 문제 내요, 여러분. 아일랜드 바이오지오그래피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럼 설명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일랜드 바이오지오그래피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특징만 이해하셔도 돼요, 여러분. 새들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뭐 미국 대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저쯤이 하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하와이도 있고 뭐 그 주변에 또 섬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하나 중간쯤 뭐 몇 시간 가면 있는 섬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대륙에서는 이렇게 새들이 많이 여러 종들이 같이 다 살고 있겠죠. 얘는 막 날아다니면서 살아요, 여러분. 얘네가 날아다니다가 피곤하면 얘네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륙에서? 내려가서 땅에서 좀 쉬면 되잖아요, 여러분. 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거의 자기 집처럼 그냥 다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얘네가 이 바다를 딱 만나면 이제 난관이 생기는 거죠. 이젠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중간에
연료 공급도 안 받고 음식 보급도 없이 장기간 여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차도 괜찮고 승용차 정도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전거라면 여러분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물론 힘 좋은 여러분들은 뭐 4대강 프로젝트 그거 한 것처럼 그 자전거길을 뺑뺑뺑뺑 돌 수 있겠지만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서울시 벗어나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를 벗어나려고 내가 혹시 출하를 했다가 양평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나갔다가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못 가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는 좀 너무 아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 역에 가가지고 기차 싣고 돌아와야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시는 안 나가겠죠. 근데 새들은 저처럼 기차도 못 타고 들어오니까 아까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죽겠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몇몇 종만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와이까지 갈 수 있는 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남은 종의 개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다. 이미그레이션 레이트를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이쪽하고 떨어지고 독특한 자기만의 생태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아일랜드 바이오지오그래피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섬에 있는 생태계를 설명할 때도 중요하지만 육지에서 고립된 특정한 생태계를 설명할 때도 괜찮다 그랬죠. 이게 사실은 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다가 아니라 육지 내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이 고립돼 있을 때 그게 다른 지역하고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데도 이 아일랜드 바이오지오그래피가 잘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바이오지오그래피에 따라 가지고 특히 섬에서는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섬에서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often fewer and more specialized species. 종의 개수가 좀 작고 적어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specialized.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아주 특정한 기능만을 하는 그런 그 종들이 잘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아일랜드가 섬이 그 메인랜드보다 얼마나 그러니까 종의 개수가 작냐 하는 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러 섬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섬의 에어리어가 이렇게 X축에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절로 갈수록 섬의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섬 안에 있는 종의 수를 이렇게 그려볼 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섬의 사이즈가 클수록 종의 개수도 많더라. 맞죠, 여러분? 말되죠. 종의 개수가 크다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비tat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헤비tat이 좀 더 다이버스할 거고 종도 다이버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울기가 조금씩 다르더라. 여러분. 다른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매몰들이 제일 여러분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고 제일 기울기가 안 급한 게 이런 랜드버드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노트는 아직 8인데 제가 나눈 챕터 중간에서 챕터 7이 하나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토론 하나 할까요 또? 싫으세요? 나중에 물어볼게요. 근데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1980년에 IUCN 약자인데 세계 기구예요. 이런 그 생태나 이런 유엔 쪽에 관계된 기구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지금 요 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이올로지컬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거의 암묵적으로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익스플리시트하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바이올로지컬 다이버시티를 보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국제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이올로지컬 다이버시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들은 자기가 생존권을 가지고 있다. 인히어런트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인히어런트라는 거는 고유의 누가 부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런 고유의 생존권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종의 다양성을 보존을 한다는 얘기는 각각 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존을 해줘야 종의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게 말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려면은 그 밑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종들은 고유의 생존권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풀려면 맞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우리한테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생명체에 만약에 우리가 그 생존권이 있다고 그걸 인정을 해주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래요? 바이러스도 생물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도 생존권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좋은 바이러스면 다행인데 여러분 뭐 천연두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독감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걔네도 이니어런트한 그런 생존권이 있다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준은 뭘로 하겠어요? 쉽게 우리한테 이익을 주냐 안 주냐 그런 걸로 하시겠어요?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싫으시다면 조금 연기해 드릴게요. 안 내는 건 아니고 시험 끝나고 한번 또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써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존한다는 걸 한다 그러면서 그 유전자만 보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동물 몇 개 개체만 동물원에서 우리가 보존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그 해비tat까지 같이 보존을 해줘서 생태계 내에서 그 역할까지 같이 보존을 해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보존이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많았나 보네요. 생각만큼 빨리 못 끝내고 있네요. 자, 이제 챕터 A Biological Productivity and Energy Flow. 에너지 플로우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음식 먹으면 여러분 다 살로 가요? 뭐 어디로 가요? 음식 먹어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네? 응? 소화해서. 그렇죠. 흡수하고 배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써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줘야 돼요. 흡수하고 배설하고 흡수한 거의 일부를 우리가 뭐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열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활동하는 데 쓰죠. 그렇죠? 음식 먹으면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이오매스로서 남는 거예요. 몸에 바이오매스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이 찐다거나 비축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열을 발산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운동한 데 쓰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가는 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사실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에너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했냐면은 Ultimate Limiting Factor on Production of Organic Matter in an Ecosystem.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막 많이 나대는 애예요. 많이 활동이 많은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살찔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먹는 거 다 그렇게 써버리니까 뭐 살이 찌겠어요, 여러분? 살찔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죠.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실제로 내 몸에 붙어 있는 바이오매스로서 축적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생긴다는 거죠. 리미팅 팩터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에너지가.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은 그만큼 바이오매스가 덜 축적이 되는 거고, 에너지를 내가 덜 소비하면은 그만큼 이게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뭐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주로 얘기하고 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서 이 바이오매스를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빼고 대부분의 생태계에서는 여러분 이 바이오매스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동식물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먹어가지고 바이오매스를 남기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하여튼 운동을 해가지고 살아남는 게 넘버원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야 지금 살만하니까 뭐 에너지를 더 써야 된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덜 쓰고 바이오매스를 더 누리고 싶은 게 대부분 동식물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게 실은 바이오매스를 컨트롤하는 거죠. 바이오매스가 늘어나고 적어지는 게 이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그런 뜻에서 Ultimate Limiting Factor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프로덕션을 보시면은 바이오매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몸에 붙은 살, the amount of organic matter in an ecosystem. 근데 바이오매스를 여기서는 여러분 개체 하나인 나로서 정의한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태계에 있다면 내가 잡아먹는 돼지, 뭐 소, 그다음에 뭐 토끼, 그다음에 토끼가 먹는 풀 그런 것들의 바이오매스까지 다 합친 거, 그런 생체량까지 다 합친 거를 우리가 생태계 내에서의 바이오매스로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생태계 스케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et produc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net production이라는 거는 the change in biomass over specified time. 무슨 얘기예요? 어떠한 특정한 시간 내에서의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얼마만큼 변화했냐 하는 것들을 net production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한 그 운동하고 음식물 전체 소비한 거하고 요 net production의 정의를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식이 말이 된다는 거 금방 눈에 띄시죠? 제가 중간에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냐면은 net production이라는 거는 gross production minus respiration.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바이오매스의 체인지가 얼마나 됐냐 하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먹은 거, 그쵸? 얼마만큼 먹은 거. 뭐 이건 생태계 차원이니까 프로덕션으로 얘기했어요. 생산량. 생산량이 그냥 소비된 거죠, 여러분. 전체 생산량에서 뭘 뺀 거예요?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건 호흡량이죠. 호흡량이라는 건 실제로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걸 빼면은 내 몸에 얼마만큼 바이오매스가 남았냐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되죠?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체 하나 수준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풀, 동물, 사람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넷 프로덕션이 결국은 이런 관계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생태계에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뭔가를 생산하는 생산자는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식물이죠. 뭐에 의해서? 광합성에 의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프라이머리 프로덕션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을 광합성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토트로프라 그래요, 여러분. 오토트로프라 그래요. 사실은 대부분의 바이오매스 아니면 프로덕션은 생태계에서 프로덕션은 이런 광합성을 하는 그런 그 풀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다에서 뭐가 할까요, 여러분? 식물성 플랑크톤이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오토트로프가 하고 이런 걸 프라이머리 프로덕션이라고 하고, 근데 프라이머리 프로덕션이라는 게 실은 대부분 오토트로프인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요게 있어요. 키모 오토트로프. 요거까지 같이 해서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그렇게 적어두세요, 여러분. 근데 그냥 오토트로프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키모 오토트로프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모 오토트로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선라이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합성이 아니라 해를 안 받고 요 땅 속에서나 어떤 물 속에서 황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키모라고 한다는 겁니다. 키모. 오토트로프라는 건 뭐냐면은 오토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사전 찾아보시면은 자동, 스스로 그런 뜻이죠. 오토트로프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프로덕션을 한다는 거고 앞에 키모가 없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합성을 하는 거고 얘는 빛이 없이도 하는 거예요. 키모는. 빛이 없이도 물이나 토양 중에 있는 황 성분으로부터
무기황으로부터 황화물로부터 실제로 에너지를 프로덕션 하는 놈이죠. 그런 것들까지 합쳐서 프라이머리 프로덕션이 되고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다음에 오토트로프가 생산한 다음에는 여러분 누가 소비하는 거예요? 생태계에서 풀 뜯어먹는 벌레 아니면 벌레 잡아먹는 사람 그런 것들이 하죠. 오토트로프 이상 그 이상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생산하는 거예요 직접? 아니죠. 오토트로프가 생산하는 거 잡아먹는 놈들이죠. 그런 놈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헤테로트로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세컨더리 프로덕션 이상부터 이런 것들을 헤테로트로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토트로프하고 헤테로트로프 구분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흡이다. 내가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먹었던 음식물들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로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배출을 하는 거죠.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거는 오게닉 컴파운드를 내 몸에 있는 오게닉 컴파운드를 에너지를 릴리즈하고 CO2를 배출하는 그런 작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흡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넷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그로스 프로덕션에서 저런 호흡량을 뺀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스 프로덕션은 누가 한다고요? 오토트로프만 해요. 그렇죠? 맞죠? 오토트로프만 해요. 오토트로프, 키모 오토트로프 합친 거 걔네만 하고 레스피레이션은 생태계에서 누가 해요? 전체 다 하죠. 그렇죠? 전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태계에서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생산자만 제대로 된 생산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헤테로트로프는 그놈 잡아먹는 거고 에너지는 누가 다 쓴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전체가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다 쓰는 그런 구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물론 바이오매스는 중간중간에 다 올라오지만 에너지 면에서는 생태계 내에서 이런 흐름이 있다 하는 것들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 플로우를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뭐 호흡을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론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는 여러분 실제로 이 적외선 필름이나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여러분 가끔 영화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이렇게 찍어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 노출된 부분은 빨갛게 나오죠. 반면에 옷 입은 부분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열 발산이 숨으니까 빨갛게 안 나오고, 그렇죠? 열이 계속 발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그러니까 내가 체온을 유지하려면은 뭔가 열을 더 발산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겨울에 여러분 어떻게 입으시면 돼요? 옷을 얇게 입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내 에너지가 더 발산되니까 사실은 거의 운동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실은 뭐 좀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감기 들려서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코시스템 내에서의 에너지 무브먼트는 governed by law of thermodynamics. 무슨 법칙이에요, 여러분? law of thermodynamics? 연력학 법칙.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연력학 법칙의 규제를 받는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 에너지도 그렇게 되고 에코시스템 에너지는 그로스 프로덕션은 토탈 프로덕션 오브 오토트로프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로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넷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탈 인크리즈 인 바이오매스고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에서 실은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얘기했죠. 뭐라고요, 여러분? 오토트로프가 생산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에코시스템에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 뭔가 누가 먹어서는 아니에요. 생태계 내에서 먹는 건 오토트로프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에너지는 방금 여러분이 얘기하신 거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태양, 그럼 그쵸? 거의 답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기나 물이나 거기서부터 실제로 온도 때문에 에너지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에코시스템이. 그거는 우리가 뭘 먹어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대기나 물에 있는 에너지를 실제로 온도에 의한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웨이를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net 에코시스템 프로덕션이 토탈 프로덕션 마이너스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게 평원, 하천, 해양에서 다 그로드 구조가 다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그런 걸 다 일일이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에너지 플로우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플랜트에서 이렇게 먹이사슬로 올라가고 디컴포저 이렇게 될 때 환경으로 갔다가 에너지도 결국은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의 소비라는 게 뭘 해주는 거냐면은 ultimate limit on the abundance of life. 지구상에서의 우리가 그냥 생명체가 넘쳐 흐를 정도로 많지 않은 거를 규제하는 거는 사실은 이 에너지 때문이더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 법칙, 그걸 아까 이 에너지 법칙들은 여러분 연력학 법칙에 따른다 그랬죠? 연력학 법칙이 뭔지 한번 리뷰해 보자 하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여러분 뭐예요? 요 문장 동의하세요? 연력학 법칙 제1법칙 이거였던 거? Total amount of energy is always conserved. 맞아요,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 맞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구기간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영구기간이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돼요? 그렇죠? 에너지의 총량은 되는데 일부는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구기간이 안 되고. 연력학 제1법칙은 뭐예요? 이 문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스테이트먼트인 거 동의하세요? 총량은 변하지 않는데 뭐라는 거죠? 에너지는 좀 더 그렇죠? 고질에서 하이 퀄리티에서 로우 퀄리티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energy always changes from a more useful, more highly organized form to a less useful and disorganized form. 그렇죠? 덜 망가진 형태로 변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고, 여러분, 에코시스템이 만약에 영구기간, 연력학 제1법칙, 총량이 그대로 존재를 한다면은, 보존이 된다면은, 영구기간이 존재한다는 같은 논리로 이런 에코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에코시스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에코시스템 참가자가 누가 있어요? 모기하고 개구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처음에 뭐 인풋이 어떻게 왔냐는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가 이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모기는 개구리로부터 피를 빨아먹는 거죠, 여러분. 피를 빨아먹고 자기가 개체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개체수 늘어난 거를 다시 개구리가 잡아먹으면은 개구리는 뭐 자연스럽게 먹이가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 입장에서는. 자기 피 좀 빨리고 그 다음에 다시 먹을 거 생기고 이렇게 하면 계속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돌아가요, 여러분?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이거? 계속 돌아가다 보면? 줄어요. 왜요? 활동하죠.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기가 이 피 빨아먹고 그냥 모르겠어요. 피 빨아먹고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냥 착 잡아먹혀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아다니려면 에너지 필요하죠. 소비한다고요. 먹은 피의 일부를. 그리고 잡혀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될 수 없는 에코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이피션시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항상 우리 에너지 얘기하면 지금도 에너지 그러잖아요. 에너지 얘기 나오면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되냐. 생태계에서 에너지 이피션시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트로픽 레벨 이피션시. 트로픽 레벨 이피션시라는 거는 먹이사슬에서 이 단계별 이피션시를 얘기하는데 프로덕션 오브 원 트로픽 레벨 나누기 프로덕션 오브 더 넥스트 로어 레벨.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걔네가 프로덕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를 메뚜기가 그 풀을 잡아먹는다면은 메뚜기의 프로덕션으로 나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나눈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모하고 분자. 분모는 지금 풀이에요. 오토트로프. 광합성을 한 풀의 프로덕션이고, 그 위에 거는 메뚜기의 프로덕션이라면은 그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뭐에 의해서 그 차이가 생길까요? 앞에서 계속 한 얘기예요, 여러분. 날아가죠. 그렇죠? 메뚜기가 날아다니려면 그 에너지 소비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바이오매스가 내 프로덕션, 그렇죠? 레스포레이션이나 그런 걸 날아가겠죠. 요 분모하고 분자가 차이가 있는 거는 실제로 요 메뚜기의 에너지 사용, 그거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그거에서 차이가 난다 합니다. 따라서 이 트로픽 레벨 이피션시는 당연히 1보다 작겠죠. 자, 이러한 이피션시가 변한다 하는 겁니다. 자연계에서 변하고, 보통 여러분 매니지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농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 농장 아니면은 뭐 우리 벌레 키우는 그런 농장 같은 데서는 한 10% 정도 돼요. 얼마 안 되죠. 여러분 한 90%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호흡으로.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피션시가. 자연계에선 여러분 어때요? 1% 이하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날아간다는 거예요. 밑에 레벨에서 프로덕션한 거에 한 99는 날아가고 1%만 내 바이오매스로 남아서 위에다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연계에서는 이런 이피션시가 아주 로우하다. 우리가 여러분 뭐 효율을 얘기하는데 1%라면은 정말 우리 공대에서는 죽어야죠. 그렇죠? 접어야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 90% 이상이 히시나 이렇게 바이오매스로 날아간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생태계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시험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 하나가 개구리만 먹고 살고, 개구리가 그래스호퍼 메뚜기만 먹고 살고, 메뚜기가 이런 밀만 먹고 산다고 할 때 사람 하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3,000마리의 개구리가 필요하고, 이 정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이오매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 에너지로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3,000마리의 개구리를 서포트하려면은 900만 마리의 그래스호퍼가 필요하고, 900만 마리의 그래스호퍼가 있으려면 33만 킬로그램의 윗이 있어야 돼요. 밀이. 엄청나게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육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식을 한다면 요 시스템을 그대로 다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육식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 하나가 이거 33만 킬로그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요거를 좀 내려온다면은 요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도 서바이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육식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물론 육식을 하는 게 생태계에서 그 순환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먹는 섭생의 위치에서 보면은 육식을 한다는 게 아주 인이피션트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생태계에서 보시면 훨씬 더 이피션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 다 채식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채식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피션시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법입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녹화는 끌까요? 예.